히라보 시간 한강 1.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일본계 혼혈인 비서였던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 고타마에게. 그녀는 87세의 보르헤스와 결혼해 마지막 석 달을 함께 지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 묻히고 싶어 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다. 한 연구자는 자신의 책에서 그 짧은 묘비명이 서슬퍼런 상징이라고 썼다. 보르헤스의 문학으로 들어가는 의미심장한 열쇠라고. 기존의 문학적 리얼리티와 보르헤스식 글쓰기 사이에 가로놓인 칼. 믿었던 그와는 달리 나는 그것을 지극히 조용하고 사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였다. 그 한 줄의 문장은 고대 북구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퍼런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길게 가로놓였던 실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스위스를 여행한 적이 있지만 제네바에는 들르지 않았다. 그의 무덤을 굳이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가 보았다면 무한히 황홀해 했을 성 갈렌의 도서관을 둘러보았고 루첼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저물역까지 얼음 덮인 알프스의 협곡 사이를 떠다녔다. 어느 곳에서건 사진은 찍지 않았다. 풍경들은 오직 내 눈동자 속에만 기록되었다. 어차피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소리와 냄새와 감촉들은 귀와 코와 얼굴과 손에 낱낱이 새겨졌다. 아직 세계와 나 사이에 칼이 없었으니 그것으로 그때엔 충분했다. 이 침묵. 여자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다. 이마를 찡그리며 흑판을 올려다본다. 자, 읽어봐요. 알이 두꺼운 은퇴 안경을 낀 남자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한다. 여자는 입술을 달싹인다.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축인다. 가슴 앞에 모은 두 손이 조용히 빠르게 뒤치럭거린다. 여자는 입술을 벌렸다 다문다. 숨을 멈췄다 깊이 들이마신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는 듯 남자가 흑판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말한다. 읽어요. 여자의 눈꺼풀이 떨린다. 곤충들이 세차게 맞비비는 겁날개처럼. 여자는 힘주어 눈을 감았다 뜬다. 눈을 뜬 순간 자신이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기를 바라는 듯이. 흰 백묵 자국이 깊게 박힌 손가락으로 남자는 안경을 고쳐 쓴다. 어서 말해요. 여자는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었다. 의자에 걸어놓은 재킷도 검정색이며 커다랗고 검은 헝겊 가방에 넣어둔 목도리는 검정색 털실로 짠 것이다. 상가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은 그 복장 위로 그녀의 거친 얼굴은 일부러 길게 빚은 진흙상처럼 여의어 있다. 젊지도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다.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자꾸만 눈꺼풀이 경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어렵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검은 옷 속으로 피신하려는 듯 어깨와 등은 비스듬히 굽었고 손톱들은 지독할 만큼 바싹 깎여 있다. 왼쪽 손목에는 머리카락을 묶는 흑자주색 벨벳 밴드가 둘러져 있는데 여자의 몸에 걸쳐진 것들 중 유일하게 색채를 가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자는 더 이상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녀와 같은 줄에 앉은 앳된 대학생. 기둥 뒤로 반쯤 몸을 감춘 초로의 사내. 구부정한 자세로 창가에 앉은 거구의 청년을 향해 고루 눈길을 던진다. 에모스, 에메테로스, 나의, 우리들의. 3명의 학생들이 낮고 수줍게 따라 읽는다. 소스, 휴메테로스, 너희, 너희들의. 강단에 선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인다. 체구는 약간 작은 편이고 눈썹과 인중의 선이 뚜렷하다. 감정을 자제하는 엷은 미소가 입가에 어려있다. 짙은 밤색 코르덴 재킷은
팔꿈치 부분에 밝은 갈색 가죽이 덧대어져 있다. 얇은 짧은 소매 밖으로 손목이 드러나 보인다. 그의 왼쪽 눈시울개에서 입술 가장자리까지 가늘고 희끗한 곡선으로 그어진 흉터를 여자는 묵묵히 올려다본다. 첫 시간에 그것을 보았을 때 오래전 눈물이 흘렀던 곳을 표시한 고 지도 같다고 생각했었다. 엷은 녹색을 넣은 두꺼운 안경알 뒤로 남자의 눈이 여자의 꾹 담은 입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가신다. 그는 굳은 얼굴을 돌린다. 짧은 히라보 문장을 빠르게 흑판에 쓴다. 악센트들을 채 찍기 전에 백묵이 두동강 나며 떨어진다. 지난해 늦봄 저렇게 백묵가루가 잔뜩 묻은 손으로 여자는 흑판을 짚고 서 있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은 여자가 끝내 다음 단어를 찾아내지 못한 채 1분여의 시간을 흘려 보냈을 때였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학생들도 천장도 창밖도 아닌 정면의 허공을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곱슬머리에 귀염성 있는 눈매의 여학생이 물었다. 여자는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잠시 경련했을 뿐이었다. 떨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것이 다시 왔어. 40명 남짓한 학생들은 서로의 눈을 보았고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속삭이는 질문들이 책상에서 책상으로 번졌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침착하게 그곳을 걸어나가는 것뿐이었다. 최선을 다해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가 복도로 나온 순간 은밀하던 속삭임들은 갑자기 음량을 키운 스피커처럼 소란해졌고 서쪽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를 삼켜버렸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6년 남짓 출판사와 편집 대행사에서 일했고 그 일들을 그만둔 뒤에는 7년 가까이 수도권의 두 대학과 예술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강의해왔다. 진지한 시집 3권을 3, 4년 정도의 간격으로 묶어냈고 격주로 발행되는 서평지에 여러 해째 칼럼을 기고해왔다. 최근에는 아직 제호를 정하지 않은 문화잡지 창간 멤버로 매주 수요일 오후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이 다시 왔으므로 그녀는 그 일들을 모두 중단했다. 그것에는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었다. 물론 그녀는 반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수년 전에 이혼했고 3차례의 소송 끝에 마침내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으며 그 아이가 첫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 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를 보낸 뒤 생긴 불면증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녀가 찾았던 반백의 심리치료사는 그토록 자명한 원인들을 왜 그녀가 부인하려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아니요.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백자에 적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상담이었다. 필담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시간이 너무 걸렸고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언어 문제를 다루는 다른 심리치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그의 제안을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고가의 치료를 감당할 경제력이 없었다. 어린 시절 여자는 영민한 편이었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마지막 1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치 죽기 전에 가장 확실히 해둬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듯이. 언어에 관한 한 그 말은 사실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4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쳤다. 아직 자모음에 대한 인식 없이 모든 글자들을 통문자로 외운 것이다. 학교에 들어간 오빠가 담임 선생님을 흉내내어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은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였다. 설명을 들은 순간은 그저 막연한 느낌뿐이었는데 그 이른 봄의 오후 내내 그녀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나를 발음할 때의 니은과 니를 발음할 때의 니은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고 뒤이어 사와 시의 시옷이
역시 서로 다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이중 모음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다가 이와 의의 순으로 결합된 이중 모음만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적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소한 발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생한 흥분과 충격을 주었던지 20여 년의 뒤 최초의 강렬한 기억을 묶는 심리치료사의 질문에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마당에 내리쬐던 햇빛이었다. 볕을 받아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흙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되어 있던 의문들의 경이로운 약속. 그 후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뒤쪽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목적도 맥락도 없이 그저 인상 깊다고 느낀 낱말들이었는데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에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옷은 탑의 상단. 시옷, 우, 피읍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이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리고는 닫히는 입술, 침묵으로 완성되는 말, 발음과 뜻, 형상이 모두 정적에 둘러싸인 그 단어에 이끌려 그녀는 썼다. 숲, 숲. 하지만 정말 영민했다는 어머니의 기억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이였다.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 역시 특출하지 않았다. 친구가 몇 있긴 했지만 방과 후까지 어울려 노는 일은 없었다. 세수할 때 말고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무덤덤한 여학생이었으며 연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조차 거의 느끼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의 구립도서관에서 참고서 대신 책을 읽었고 집으로 대출해간 책들을 이불 속에서 엎드려 읽다 잠들었다. 그녀의 삶이 격렬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녀 자신뿐이었다. 일기장 뒤에 적어가던 단어들은 스스로 꿈틀거리며 낯선 문장을 만들었다. 꼬챙이 같은 언어들이 시시로 잠을 뚫고 들어와 그녀는 한밤에도 몇 번씩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잠이 부족해질수록 신경은 위태롭게 예민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 달궈진 새처럼 명치를 눌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하나의 문장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을 얼음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손에서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거미줄 같은 문장들이 수치스러웠다. 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온 것은 그녀가 막 17살이 되던 때 겨울이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짠 옷처럼 그녀를 가두며 찌르던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분명히 두 귀로 언어를 들었지만 두텁고 빽빽한 공기층 같은 침묵이 달팽이관과 두뇌 사이의 어딘가를 틀어막아 주었다. 발음을 위해 쓰였던 혀와 입술, 단단히 연필을 쥔 손의 기억, 역시 그 먹먹한 침묵에 쌓여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어 없이 움직였고 언어 없이 이해했다.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이 안팎으로 그녀의 몸을 에워쌌다. 놀란 어머니와 동행해 정신과에서 받아온 알약들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단에 묻으며 오래전 자웅과 모험을 깨쳤던 마당가에 쪼그려 앉아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그녀는 두 계절을 보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목덜미는 햇볕에 닳아 검어졌고 늘 땀이 맺혀있던 콧잔등에는 빨긋빨긋 땀띠가 돋았다. 그녀가 파묻은 약을 먹고 자란 사루비아가 검붉은 꽃술을 툭툭 내밀기 시작했을 때 의사와 어머니는 상의 끝에 그녀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했고 어떻게든 진급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월에 소집 통지서만 받았을 뿐 처음 들어가 본 공립고등학교의 교정은 살풀경했다.
교과 진도는 그녀를 한참 앞질러 가 있었다. 선생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권위적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동급생은 없었다. 지명받아 교과서를 읽거나 체육 시간에 구령을 붙여야 할 때 그녀는 선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고 예외 없이 교실 뒤쪽으로 내쫓기거나 뺨을 맞았다. 의사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단체 생활의 자극은 그녀의 침묵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밝고 진해진 정적이 어둑한 항아리 같은 몸을 채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봄비는 거리에서 그녀는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속에서 움직이듯 무게 없이 걸었다. 물밑에서 수면 밖을 바라다보는 것 같은 어른어른한 고요 속에 차들은 굉음을 내며 달렸고 행인들의 팔꿈치는 그녀의 어깨와 팔을 날카롭게 찌르고는 사라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의문했다. 방학을 앞둔 그해 겨울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한 개의 평범한 불어 단어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퇴화된 기관을 기억하듯 무심코 언어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한문이나 영어가 아니라 하필 불어였던 것은 고등학교 과정부터 선택해 배우는 낯선 외국어라서였는지도 몰랐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흙판을 바라본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단신이 머리카 반쯤 벗어진 불어 선생님이 그 단어를 가리키며 발음했다. 그녀의 방심한 두 입술이 어린아이처럼 달싹이려 했다. 비블리오테크.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포는 아직 희미했다. 고통은 침묵의 뱃속에서 뜨거운 회로를 드러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철자와 음은 헐거운 의미가 만나는 곳에 희열과 죄가 함께 폭약의 심지처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